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북 삼성병원에 있는 가정의학과 교실 교수 성원주. 자, 우리가 환자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에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환자 교육. 교육은 알죠.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받아왔고 가끔 했을 수도 있고. 근데 환자 교육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우리가 의사죠. 환자 의사 관계에 기반한 교육을 1차적으로 일컫겠습니다. 물론 그 건강 교육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환자 의사 관계가 아닌 건강 관련한 모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학생 강의도 건강 교육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의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초점은 환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환자 의사의 관계 기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료를 볼 때 눈앞에 있는 내 환자를 에게 필요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게 되고 구현하게 되는지를 배우죠. 그러면 환자 교육은 무엇이냐?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자의 지식, 태도, 기술을 배양해서 환자의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어렵죠. 사실 교육이라 하면 지식적인 거 알고 그렇구나 하면 사실 이때까지는 대부분이었지만 환자 교육은 다르죠. 그렇구나 해서 실행을 해서 내 건강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야만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을 변하는 게 쉽지 않죠. 그 행동이 사실 먹고, 마시고, 술, 담배 피고, 카페인, 중독 물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만 고쳐야 되는,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먹히게 교육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과해야지 환자가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는데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개인의 태도나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과학적인 내용뿐 아니라 심리, 사회, 행동, 문화, 인류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팩트를 전달한다고 그게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공감을 하고 움직여서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머리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운 걸 해야 되냐? 환자 교육이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진료를 해서 환자를 좋게 하는데 치료 수능도 옛날에는 어드히어런스라고 했고 요새는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약을 드세요 하면 드셔야 되는 거고 운동을 하자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건강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으면서도 그 처방을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는 다른 데이터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고혈압처럼 쉬운 거 약만 매일 먹이면 되는데 그 하나도 제대로 하는 분이 40, 50%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의 순응도가 좋아져야지 질병이 좋아지고 결국 사망도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 교육은 우리 치료 성과를 위해서 몹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에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환자 의사의 아까 관계에 기반하고 그리고 이걸 잘하면 더 좋아지고 이걸 못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겠죠. 또 하나는 이런 의료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설명을 안 하면 이제 걸리죠. 그래서 환자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이거는 법적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 교육이 잘 돼서 자기의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그 본인 환자의 의료비도 감소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의료비 절감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 중요하다. 그럼 이 중요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목표는 일단 목표를 알아야지 뭘 하니까요.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따를 수 있도록
자기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목표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방법을 잘 따라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격려해서 향상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서 여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의 행동이 바뀐가? 개인 수준에서 보면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건강을 특히 건강 관련해서요. 건강에 대해서 헬스 빌리프 모델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 믿느냐. 말만 제목만 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범이론 모델 있습니다. 범이론 모델은 다른 말로 행동 변화 단계, 스테이지 오브 체인지 단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개인 간 수준도 있는데 사회인지 이거는 이제 전체 보건 사업을 할 때 더 필요한 건데 이번에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동을 설명하는 모델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 첫 번째 건강신념 모델이 건강신념 모델은 1950년대 아주 옛날에 국가에서 그 결핵이 굉장히 창궐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결핵 환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좀 찍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엑스레이 찍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안 할까? 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안 할까? 연구를 해서 그때 처음 나온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론을 건강 분야에 응용한 첫 번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는 인간은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본인한테 이득이 돼야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동기는 나한테 좋구나 라고 확실히 설득이 돼야지 된다는 거고요. 장점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변화 가능한 믿음이나 태도를 건강행위의 결정 요인으로 온다는 거고, 단점은 측정하는 인지가 결과에 대한 평가인지 발생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태도에 대한 이론론적인 모형에 기반하고 상호 연관이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플하고 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가 사람한테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이대로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위협감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확실하게 나한테 이득이 있겠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거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이런 요소들이 행동 변화에 있다. 그래서 모델을 보면 사람이 행동을 바뀌는 데는 건강에 대한 위협이 본인이 느끼기에 perceive도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나 걸릴 확률이 높겠어. susceptibility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걸렸을 때 중증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좀 더 변화에 여지가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기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확실히 이득이 되겠어.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할 때 별이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 변수는 인구학적, 사회심리적, 구조적 변수.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도 그러면 찍는 게 이득은 되겠다 찍지 뭐 했는데 당장 찍으러 가는 진료소가 너무 멀다. 2시간 걸린다. 이러면은 또 힘들겠죠. 이런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cue to action, 행동 계기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치는 않지만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사람이 또 확 변하죠. 그래서 아유 말지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결핵으로 어떻게 됐다. 이러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네. 라는 그런 cue to action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환자를 볼 때도 안 변하다가 어떤 그 cue to action이 벌어지면서 사람이 확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 계기를 활용을 해서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에피커시. 나 할 수 있어. 이것도 사람이 행동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신념 모델을 요약해보면 어떤 행동의 가능성은 perceived threat가 클수록 잘하고 그 다음에 베니핏이 클수록 베리어가 약할수록 행동을 잘한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내 앞에 왔을 때 이분이 생각하기에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득되겠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이론 모델이 되겠습니다. Stages of Change. 사람의 행동 변화가 이론 하나로 되진 않겠죠.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사람처럼 복잡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론 하나로 행동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열심히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까 헬스 빌리프 모델이 195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은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수백 개 나왔습니다. 근데 79년에 그 프로체스카라는 교수님께서 심리치료와 행태의 변화에 관한 수많은 이론을 비교 분석해서 범이론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디어레티컬 모델에서 이론을 다 통합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가 행동 변화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행동 변화의 단계는 안정적이지만 변화에 노출되어 있고 행동 변화에 대한 준비 상태나 동기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계획된 개입이 없으면 사람은 행동 변화의 초기 단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건강증진 활동은 행동의 단계별로 접근할 때 효과가 높다. 게 전제고, 이 모형의 핵심 구성 요소는 행동 변화 단계가 있고 그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 의사 결정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이 5개가 하나, 둘, 4개가 핵심 구성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오래돼서 변화가 어렵고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 행태에 적합합니다. 흡연, 음주, 그쵸, 오래되고. 이거 보면 결국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은 병이 만성질환이죠. 급성질환은 옛날은 급성질환 위주였고 현재 급성질환은 상당히 많이 해결도 할 수 있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의료가 발전하면서 만성질환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만성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거죠. 그리고 참 바꾸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 행동 변화 단계 모형이 이런 행동에 적합한 모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환자를 보게 될 때 상당히 의식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 그러면 행동 변화 단계 어떤 단계가 있느냐? 사람이 행동을 변할 때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고려 전 단계, 프리컨템플레 생각도 안 한다. 자, 제일 흔한 게 이제 담배, 흡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끊어야 할 사람인데 환자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은 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득실을 따져가면서 이제 언젠간 끊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프레퍼레이션은 드디어 끊긴 끊어야겠습니다. 곧 끊겠습니다. 당장 요번 달 내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플랜도 좀 있고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나 끊어 뭐 이렇게 프레퍼레이션 준비이고 액션은 실제로 끊고 지속하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액션으로 보고요. 메인티넌스는 6개월 이후 5년까지 메인티넌스로 봅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 종결. 진짜 아름답죠. 담배를 끊다가 완전히 금연 상태로 편안한 종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종결이 좀 없고 이래서 종결을 빼버렸고 메인티넌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가 헬스 비헤비어 중에 고쳐야 할 게 있고 내 앞에 있다면 이분은 이 단계 중에 하나에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이분의 행동 변화에 유리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단계죠. 고려전, 고려하는 중, 준비, 액션, 시행, 유지. 아까 터미네이션 있었지만 이제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자가 내 앞에 왔을 때 이분의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흡연자다. 담배를 당연히 끊어야 할 뿐이겠죠. 그러면은
평균 상태를 보면 그냥 왔다고 쳤을 때 통계적으로 이분이 프리 컨템플레이션 단계가 40%, 컨템플레이션으로 40%, 프레페레이션 이제 거의 다 준비됐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20% 정도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은 모티베이션이 어느 정도고 변화의 준비도가 어느 정도에 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지어서 하는 이유는 액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유용하게 맞게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담배를 끊어야 될 뿐이긴 하지만 나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어요 하고 온 사람한테 담배 끊으려면 이렇게 하시고 약은 이런 게 있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생각이 있게 끊으셔야 되는 것만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주 활동이 돼야 됩니다. 그게 효율적인 거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컨템플레이션인 분이 컨템플레이션 하고 생각을 좀 끊긴 끊어야겠네 하고 끊긴 끊어야겠네 언젠가는 하던 분이 이제 바로 끊어야 되겠네 이렇게 변화를 하는 데는 모티베이셔널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분들한테는 동기부여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되겠구나 라고 설득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됐다나 변할 거야 라고 준비한 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 교육 모든 자료 주고 설명하고 하는 거는 이 단계인 분에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 아까 건강신념에서 배웠죠. 이렇게 하는 게 환자분한테 유익하다, 득이 많다, 그리고 크게 해가 없다, 할 수 있다는 거를 해주는 게 실행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거는 베니핏을 알려주는 게 효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지 근데 당장 어떡하지 했을 때는 힘듦을 덜어주는 거, 콘을 줄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는 게 유익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장 액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 계속 그분 액션, 프레퍼레이션 액션 하는 단계를 5A 하면 됩니다. 좀 이따가 그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리 컨템플레이션 생각도 안 하거나 컨템플레이션 생각은 하는 사람이 프레퍼레이션 이제 확실히 준비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인터뷰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도입돼서 가장 효율적이다고 밝혀진 게 이게 되겠는데 모티베이셔널 인터뷰는 1983년에 윌리엄 R. 밀러와 스테판 롤릭이라는 심리학자들이 소개한 면담 기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후 효과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해서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각종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상담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게 중요하죠.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환자에게 건강해지를 바라는 분명한 동기가 있다. 그쵸? 누구나 본인이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거를 상담자가 잘 드러나도록 상담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동기의 힘으로 앞으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가 환자한테 너 그래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차이가 왜 크지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으면 본인의 성격이 임상가로서는 아주 적합한 성격은 아닙니다. 자, 학생 선생님들이 지금 눈앞에 안 보여서 그런데 과연 이게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나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지 내 앞에 있는 이 환자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환자 사람 보는 거 좋아하고 이해 잘하고 캐치하는 게 빠르다 이러면 임상가로서 굉장히 유리한 분이고 내가 좀 더디고 잘 못 알아듣고 이게 공감 이런 거 잘 못한다 이러면 환자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환자 보는 게 어렵다고 못하느냐 그건 또 딴 문제죠.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의 위크 포인트를 잘 개발해서 더 강력하게
환자 보는 거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에 대해서 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인터뷰 하다가 약간 샜지만 어쨌든 핵심 개념은 아까 그 동기를 잘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항상 양가 감정 혹은 심리적 반발이 있습니다. 담배, 제일 이제 흔한 거 얘기를 하는데, 담배에 대해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절대 안 끊어! 라고 우기는 분도 계시죠. 나 못 끊어요. 라고 하는 분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분의 딥다운 심리에는 절대 안 끊을 거야 라는 심리적 반발이죠. 못 끊으니까 그냥 안 끊을 거야 라고 우기는 거지, 본인도 사실은 양가 감정이 있죠. 끊긴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죽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의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득이 되는데 왜 저렇게 못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힘들겠다, 끊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저 양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결국 최종 권한은 환자한테 있는 거죠. 내가 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최종 권한은 환자한테 있고, 상담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로 같이 얘기해서 그 환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모티베이셔널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옛날에 아니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당장 환자가 있을 때 필요한 거 전달하는 걸 많이 배웠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 교육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내용이 좋고 얘기를 했더라도 환자가 받아들여서 행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는 점에 초점을 뒀고, 그 다음에 환자가 준비 단계에 돼 있으면 이제 내용을 착착착착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뭐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그 질병에 대해서, 이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뭘 전달할 것인지 공부를 해야 될 얘기겠죠. 그래서 환자를 교육은 언제 할 거냐 보면, 그 환자 교육은 들어와서 나왔겠지, 모든 과정에서 다 수행될 수 있습니다. 병원 환경, 진료 환경, 모든 게 환자 교육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달에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은 의도로 아무리 얘기해도 속의 경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이분한테 잘 먹힐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의료진과 환자의 개인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좋으면 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듣고요.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죠. 그래서 환자 교육을, 그 다음에 환자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냐라고, 이게 1996년에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라는 팀이 있습니다. 국가보건 의료의 예방,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룹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정말 구구절절 맞고 워킹하는 방법입니다. 그 행동, 노하우가 조금 현실에 맞게 변할 수는 있지만 이런 원칙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환자의 퍼셉션, 그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에게 목표가 뭐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창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거. 운동하세요. 맞죠? 운동을 어떻게? 매일 엄청나게 하세요가 아니고 매일 5분, 매일 걷기 5,000보,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했네,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했으니까 더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제안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아까
운동하세요 보다는 걸으세요. 아니면 5,000보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시키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옛날에 하던 거 없애는 것보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보는 분한테 TV 보지 마시고요. 이것보다는 그냥 밖에 나가서 5,000보라도 걸으세요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그분이 하기 쉽게 솔깃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이 새로운 행동을 기존 하는 거에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절대 안 걸어요. 출퇴근할 때 버스 한 정거장 내려서 걸으세요. 그러면은 그 한 정거장만 합치면은 5,000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현재 새로운 행동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Power of the Profession. 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의사라서 좋은 게 이거죠. 간호사보다 훨씬 이 힘이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간호사 한마디보다 솔직히 힘이 세요. 그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좋게, 카리스마 있게 환자한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 특히 보호자들이 오면 집에서 결국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을 내가 했는데 하나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은 좀 듣네요 하는 후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고 파워 오브 프로페션이고요. 이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행동 거지라든가 차림새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풍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파워 오브 프로페션 기억하세요. 그거를 악용하는 거는 절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거를 좋은 쪽으로 돌리면 환자 교육에 강력한 파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분명한 커미트먼트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0보 약속해서 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컴비네이션 여러 가지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도 저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 스텝도 인발브 시키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에이전시라든가 발런터리 소셜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분의 행동 변화에 활용을 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가족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잘하고 계신지 프로그레스를 모니터하는 거. 사실 이게 답니다. 어렵고 많아 보이지만 이게 늘 내 진료와 환자 보는데 접목이 될수록 명심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많이 좋아집니다. 저도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환자를 대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좀 는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런 바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환자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인 거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배웠죠. 의사소통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같은 말을 해도 먹혀야 되죠. 먹혀야지 환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법에 통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요령 있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환자 교육 방법에 있어서 일단은 환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환자가 고려 전 단계 아니면 고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려 전 단계인 환자의 어떻게 다룰 건가 노하우를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어떻게 끊느냐 하면요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끊을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전혀 안 바뀔 것 같은 분이 어떤 순간에 갑자기 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 지속적인 진료를 이어가려면 넌저지멘탈 해야 되겠죠. 환자가 올 때마다 부담된다. 내가 저분 말을 안 따라들어서 미안하고 못 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환자가 맡은 약간의 변화에도 리워드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끊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그쵸. 그렇지만 현재 두 갑인 거를 몇 갑이면 줄여도 좋을 거예요. 나중에
건강을 생각하면. 그랬는데 환자가 실제로 3갑 넘게 피다가 그래도 2갑 줄였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고 많이 변화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에도 리워드를 느낄 수 있게 칭찬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되네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극적으로 스스로 변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인데 담배는 끊으세요를 하다 보면 몇 년 후에 갑자기 환자가 감사합니다 끊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거죠. 때때로 드라마틱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계기가 돼서 환자가 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로서의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하시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고려 전 단계인 환자는 길게 봐야 된다. 당장 뭐 결과를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고려 전기인 환자에 대해서 실제 전략을 보면 아까 베이스라인이 중요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아유 그래도 끊어야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오늘 해 말을까지 내가 진료가 줄줄이 밀려있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 말을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가 근데 당장 안 끊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면 환자 마음이 들 때까지는 그냥 미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동기부여 됐을 때 도와줄 용의가 있다. 언제든 끊고 싶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끊임없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끊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이제 끊을 마음이 있어서 좀 하려고 할 때는 이제 계속 5A를 지속하게 됩니다. 묻고 얼마나 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피시니까 역시 기침이 너무 많이 나고 괴로우시네요. 그러면은 끊는 게 맞다. 그러면 현재 폐 상태가 이렇다. 줄여라, 끊어라 합의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언제 오세요. 그래서 이게 반복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에 교육이 녹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따로 할 시간도 솔직히 없습니다. 짧은 진료 시간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환자 파악,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파악을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 병력 청취를 하면서부터 환자 우리가 그 내용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전달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태도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환자를 볼 때 멀티로 머리를 굴려야 되죠. 진찰을 하면서 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진단 과정을 얘기하면서 유명한 결정에 병실 과정을 논의하고 요령 있게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요령은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연습하면서 계속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료실에 들어와서 옆에 두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를 감을 좀 잡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교수고 진료를 잘 해 보여도 그게 정답은 아니죠. 우리 진료에 있어서 정답은 없고요. 정답에 가깝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임상의사가 될 거면 옆에 보는 것부터 지금은 관찰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로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면서 배우시고 그렇게 되면 당장 환자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있다가 탁 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시뮬레이션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전달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서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언제나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뉘앙스라든가 나중에 말이 있고 그분의 뉘앙스 파라 링귀 랭골 있죠.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지금 잘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하면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진료에 교육이 끊임없고 그래서 효과적인 환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거냐 내용 정하기 지식 그쵸 고혈압 환자가 왔다 고혈압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전달한 내용이 먹혀야 되니까 문제에 대해서 공감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태도로 대화 잘하고 상담 기술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자원을 파악해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죠. 우리도 이게 교육할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 교육자를 두고 한번 보시라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 교육을 하는데 장애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헬스 리터러시 장애물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죠? 헬스 리터러시 건강 문해력 그죠 문해력 읽고 쓰는 능력인데 이게 여러 환자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이게 헬스 리터러시라는 게 이게 교육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높지만 반드시 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분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건강 관련 이해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의사인 나와 저분의 문해력은 너무나 다를 수 있죠. 특히 건강 관련해서는 그거를 언제나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분한테 맞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지. 근데 좀 쑥스러우니까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은 10%도 안 되고 대부분은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겠죠. 그랬을 때 내가 의사가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큐에 못 알아들은 것 같네 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알아채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 리터러시 문제를 하지 않으려면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환자가 이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확 들이대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6학년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글씨로 프린트된 버전은 거의 6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수님이라도 건강 관련해서는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6학년의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조금 못한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티치백 있죠. 그러니까 설명을 한 다음에 근데 환자분 이해하셨어요? 이러면은 민망하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환자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식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식구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말로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확인하는 이게 사실은 제일 확실합니다.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여러분도 알죠. 자기가 교육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하는 게 좋다는 거고 좋은 설명은 한 번에 하나씩 전문용어를 제외하고 쉬운 말로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뭐 봉투에 뭘 써주든가 체크리스트든가 뭔가 하는 게 좋다는 게 되겠습니다. 형식은 대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하고, 아까 데모기가 티치백 이거죠. 그 다음에 인쇄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교육성 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단 교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통적인 이때까지고요. 최근에 세상이 확 갑자기 변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AI 도입되면서 여러분도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환자들도 다 물어보고 오죠. 그래서 너무나 의료 환경이나 환자의 태도나 지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별별별, 그 다음에 TV에서도 정말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교육의 형식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그 환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죠. 아직도 이쪽으로 하나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는 분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환자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의 상태는 어디고 뭘 알고 뭘 모르는가를 알아채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갈수록 생각해야 될 거는 많습니다. 그리고 AI가 환자 교육을, 그러니까 고혈압에 대해서 이미 물어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AI가 똑똑하게 잘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헛소리 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랬을 때 우리 의사의 역할은 옛날 대비 무엇이냐? 사실 옛날에는 의사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많았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습니다가 많았는데 요새는 AI가 그런 거는 해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적합하게 먹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의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아까 환자 교육에 있어서 1번이 커뮤니케이션이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일 먹히는 방법인데 그거는 변하지 않죠. 근데 AI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 먹히게 할 거냐. AI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점점 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사람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포메이션 그 자체는 AI가 나중에 더 나을 수도 있죠. 지금은 막 섞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앞으로의 의사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자들이 멋대로 AI 유튜브 뭐 방송 막 찾아보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억석이 마구 섞여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마케팅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한테 득이 돼서 하는 거고 이런 마케팅이 하다 보면 그 주체에 따라서 약간씩 섞이게 되죠.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그런 의도 없이 환자 질병 치료에 좋은 것만 해서 하는 그런 디지털 테라피틱스 또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서도 지금 미래스케어 팀에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디지털 테라피틱스 개발하고 그 다음에 AI와 차별된 나만의 효과적인 환자 진료 방법을 개발하고 이게 아마 앞으로의 임상 의사가 얼마나 발전적으로 갈 건지 결정하는 퀄리티가 될 것 같습니다. 드리면 환자 교육이 중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주 필요하다. 원칙은 간단 명료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교육 대상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을 설정해서 하는 게 좋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 작은 거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해서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평가해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언제나 타이밍이죠. 봐서 나도 시간 없고 환자도 급해 보이는데 그분을 자꾸 얘기를 한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려면 그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나 기록을 남겨서 내가 까먹지 않게 SOAP 배웠나요? 연말에 배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의무기록 작성할 때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환자 이게 호소하는 거 주관적인 거 서브젝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관적인 거 혈압이 얼마고 객관적인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의 평가 현재 상태는 뭐고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플랜에다가 교육 플랜도 같이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잊지 않고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다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거냐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개업을 하거나 나만의 진료 세팅을 갖출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환자한테 교육 환경을 충분하기 위해서 이 환경부터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교육 자료를 낳는 게 될 거고 그리고 커뮤니티라든가 인터넷에서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환자가 갑자기 뭘 갖고 자꾸 들어오고 설명을 하거든요. 뉴스에 뭐 났다, TV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애한테 물어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왔을 때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리소스에 열려있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동 변화에 있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 특히 가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동원될 수 있도록 가족 멤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라든가 노인, 혼자 못하는 분들은 더 패밀리 멤버를 동원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보호자나 가족 데리고 오라고 저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데려오기 힘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황에 맞추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심플 시스템, 시간은 언제나 별로 없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리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 헬스 리터치를 고려해 가지고 특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인터넷 리소스가 참 이제 점점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전까만 해도 옥석을 좀 괜찮은 거 해서 차라리 이걸 보세요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많아서 뭐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아까 AI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거를 말해서 그냥 이거 하세요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효율적일 것 같은데 또 이걸 개발하고 해야 되니까요. 참고 문헌은 뭐 이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공부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환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 대비 리워드가, 의사에 대한 리워드는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금전적으로는요. 그렇지만 환자가 내 앞에서 좋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보게 되면 그 자체가 큰 리워드가 되고, 나중에는 경제적으로도 아마 의료보험에서 리워드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좋은 임상의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이건 안 내도 되는데 내면 리워드가 있고 안 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일 쉬운 걸로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AI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소감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임상의사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